보천보가 어디 있는지, 보천보 전자악단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보천보가 실제 어디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함경남도 해산군이죠. 해산군 쪽에 있습니다만 여기가 요 끝이 백두산입니다. 요 홈폭한 데가 백두산이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그 비행기 타고 여기 삼전까지 가서 이제 차로 천지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그 삼전 아래 그리고 해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면 꼭지점쯤 되겠네요. 여기에 그 보천보가 있습니다. 삼수갑산을 간다 하는 이 얘기가 있죠. 함경도에서도 가장 그 조매산골이라고 하는 삼수갑산에서 더 백두산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아주 작은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쳐서 김일성이 유명해진 거죠. 아마 이 지도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동아일보의 김병관 회장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인천 김성수 선생의 손자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행동으로 또 뭐 조금 구설에 오르기도 하셨고 뭐 고대 앞에 가서 고대 이사장을 할 때 주사파 친구들이 데모하는데 나도 주사파하고 거기 가서 같이 뭐 구호를 외쳤던 좀 약간 뭐 되게 이제 화가 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좀 엉뚱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북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죠.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한 게 바로 왼쪽에 보이는 요 호인데요. 여기 보면은 함남 보천보를 습격, 김일성이 습격했고 여기 보면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지금 정식으로 쓸 때는 해일자, 날일자를 씁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자로 표기가 되는데 이게 김일성이 우리 신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 전에도 뭐 나기는 난 적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뭐 저는 북에 못 가봤습니다만 묘양산의 국제침선 전람관인가 있다죠. 거기 김일성, 김정일이 받은 여러 가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거기서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남쪽 신문에 보도될 때는 황금으로 만들어갔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금은 아니고 황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재미있죠. 동아일보가 김정일에게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선물을 준 게 바로 이 호의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김일성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동아일보 공인 줄 알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실제로 김일성이 유명해진 건 동아일보 덕입니다.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월드컵 4강 올라가도 나라가 뒤집히는데 식민지 시절이었잖아요. 나라 뺏겼는데 올림픽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더니 와, 그 감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일장기 말소 사건, 이 일장기 말소 사건 들어가면 또 이게 얘기가 빗나가서 그거는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그걸로 동아일보 사실은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했는데 하여튼 사건이 커진 건 동아일보가 하면서부터예요. 동아일보가 하면서 커졌고 동아일보가 무기정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관을 했는데 조선중앙일보를 복관을 안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일보는 결국 폐간이 됐고 동아일보는 무기정학을 받고서 10달 동안 신문을 못 내다가 6월 1일자로 복관이 됐습니다. 근데 6월 4일자에 터지니까 동아일보가 신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무장공비가 뭐 습격했다 공비라고 비하하지 않았냐 우리 독립운동 세력을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라서 공비라고 써줘도 그런 걸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 보천보 사건을 계기로 스타가 됐죠. 아니 그러면 보천보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동아일보는 저렇게 대대적으로 호의를
발행했고, 김일성은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26살. 간도 고1대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김일성이 그 이후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원봉보다 더 유명했죠. 김구 선생보다도 더 유명했고, 이렇게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사람들보다도 이 37년부터 45년까지는 김일성이 아주 단연 탑스타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보천보 전투였거든요. 그러면 보천보 전투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전과를 거뒀길래 김일성이 그렇게 됐을까? 자, 일본군을 얼마나 잡았을까요? 일본 경찰을 얼마나 잡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천보 전투를 이것도 참 오래됐어요. 한겨레 21에다가 17년 전에 18년이 됐네요. 18년이 썼는데 그때 보천보 전투 얘기를 한번 썼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보천보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사 강의 때는 보천보 얘기는 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먼저 땡겨서 하는 걸로 했는데, 자, 몇 명이 죽었나요? 민간인 2명 죽었어요. 민간인 2명. 하나는 술꾼이 요리집 주인인데, 이 뭐야 하고 이제 총소리가 나면 납작 엎드려야 할 텐데, 뭐야 하고 이제 길바닥에 나갔다가 유탄에 맞아서 죽었고, 또 하나는 감난쟁이가 일본 군사의 부인인데 총소리가 나니까 숨은 거는 좋았는데 애를 업고 숨었어요. 근데 그 등에 어본 애기가 이제 유탄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안 좋네. 아무리 일본인이었다 하더라도 애긴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민간인 2명 죽었어요. 그때 일본 군대가 한 200만 가까이 됐거든요. 37년이면 전쟁 끝날 때는 600만, 700만쯤 됐고, 그러니까 200만이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군인 1명도 안 죽었고 경찰도 1명도 안 죽었고 민간인 2명 죽었으면은 글쎄요, 순수하게 군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일본 군국주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김일성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그거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자, 이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이 김일성 이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제 2차 대전 그러니까 1차 대전 후에 이제 대공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전체 이제 경제가 흔들흔들할 때 대공황을 제일 먼저 탈출한 게 일본입니다. 만주를 먹어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국제연맹에서 제동을 걸고 어쩌고 했지만 까딱없이 그냥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일본이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고 잘 나가고 하니까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친일하고, 일본은 이제 우리 민족한테 동화 정책을 써서 조선 말도 못 쓰게 창씨 개명을 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가니까 말이죠. 이제 여기 사진이 뒤에 갔네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김일성이 준 메시지는 뭐냐면, 일본이 아무리 강대한 것 같지만 우리가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은 살아있다. 일본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쳐서 무찌를 수 있다 하는 그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여러분, 근데 자신감 생긴다고 바뀔까요? 희망이 밥 먹여줍니까? 희망 갖고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희망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다 포기하고 지지멸렬해 있었을 때 중심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그 점을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 보천보 요건 이제 와다 하루키 선생이 쓴 보천보 묘사인데, 보천보 상황이 어땠냐면, 요 압록강 변 가림천에 면한 작은 시골 도시로 일본인 50명, 조선인 1,300명, 중국인 한 10명 정도, 우선 1,5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지방 도시였고, 거기 경찰 주재소가 있었는데 한 5명 있었고요.
해산에는 한 13,000명, 해산은 제법 큰 도시죠. 그런데 이제 해산을 치지 않고, 해산은 아마 너무 커서 유격대가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보천보 전투의 목표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완벽한 승리를 목표로 했고요. 이 보천보 전투가 굉장히 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은 한 1시간 정도만 할 생각이라서 그 자세하게 설명드리다가는 이제 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고요. 이 와다 하루키는 이 보천보가 자체가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산진에 달려있던 비상벨 이거 누르면은 삥 하고 전국에 다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이 습격당하면 그 소식은 조선 내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 부대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습격 대상이었다. 와다 하루키 선생이 김일성에 대해서 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와다 선생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더 평가하는 편입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리전으로 좋은 효과를 거뒀다 하는데, 자, 여기 그 당시에 김일성 부대예요. 이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뭐 인상이 다르다 하는데요. 말랐고 안경을 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시절에 길림중학 때 있었던 그 얼굴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요건 이제 김일성이 중앙에 앉아 있는 사진이고, 요 사진이 더 먼저 발견이 됐는데 김일성이 그 중앙 무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을 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치했다, 뭐 옮겼다, 이제 이 사회주의권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 레닌을 중앙에다 놓고 스탈린을 중앙에다 놓으려고 사진 그 위치들을 막 조작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런 것이다 하는데 뭐 제가 사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 상당히 말랐을 때 김일성이 아마 가장 말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국광복회 선언문이에요. 이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하는 데서는 조국광복회 대원들 그리고 그 국내의 국내의 민족해방동맹 갑산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민족해방동맹 이런 지하 조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하 조직을 이원화시켰는데 압록강 건너 중국 땅에서 장백현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 일대에 그 조직을 만드는데 그거는 조국광복회라고 불렀고 앞에 단서가 달려 있는 게 제만한인 조국광복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령에는 조국광복회라고 불렀고 아마 제만한인이 강조됐을 수도 있고 뭐 붙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요거는 김일성의 필체입니다. 김일성이 썼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오성윤 이름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오성윤이라면 아마 리밀즈 김산의 그 아리랑에 거기 아주 멋있게 나오는 아저씨가 있죠. 그 오성윤 이름으로 이제 오성윤도 가명을 썼는데 그래서 이 김일성이 창조한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국광복회 사건과 관련돼서 가장 결정적인 문서가 바로 이건 원본입니다. 해산 사건 판결문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귀한 제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기 봉지에 넣고 저도 안 꺼내보고 있습니다. 예, 안 꺼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따가 관련된 얘기 나올 때 한번 간만에 꺼내보기로 하죠. 이런 자료 등에 보면은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이 만들었고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활동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오성윤이가 만들었다 그런 거는 저는